이 맞은 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부모가 나서서 관장님한테 따지고 그 세게 때리는 아이한테 너는 5학년 뒤에 4학년한테 너 이렇게 세게 때렸어. 부모한테 연락하고 그럼 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되겠지? 그게 트라우마를 받는 거예요. 진료실에 많은 아이들이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정신과에 찾아오는 이 아이들이 요즘 세대 아이들이 좀 겪고 있는 문제를 좀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오는 증상들, 뭐 병들, 어떤 문제들로 진료실을 많이 찾아오나요? 초등학교 이전에 뭐 소아들은 뭐 ADHD나 뭐 자폐증이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오는데 저는 뭐 소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렇게까지 요새는 대학생까지 청소년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기력한 아이. 뭐 공부하기도 싫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뭐 게임에 빠져 있고 자기 방에서도 안 나오려고 하는 우리가 얘기한 소위 운둔형 스타일의 아이들. 빠른 아이들은 4학년, 5학년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하나랑 또 한 부류는 문제행동 아이들이죠. 가출, 뭐 자해, 그 다음에 어떤 공격적인 어떤 행동들, 소위 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 아이들. 크게는 그 두 가지죠. 그 원인이 자발성 문제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은둔형의 이 아이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능력이 없어요. 고갈돼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네가 만약에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공부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너 뭘 하고 싶니?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재밌고 막 가만히 있어도 막 놀잖아요. 혼자서. 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놀고 뭐 혼자 다 노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능력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공부하거나 엄마가 컨트롤하고 부모가 컨트롤하면서 뭘 못하는 거예요. 사각형에 갇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스스로 할 수 있는 재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키는 거 말고는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자기가 재밌는 게 아니니까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정을 못 받으면. 시켜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요? 그럼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엄마가 시키는 게. 공부 말고. 없죠. 그거 엄마가 시키는 게 없어지면 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한 몇 년 사이에. 그런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울증처럼 보이거나 소아 우울증처럼 보이거나 그런데 우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 무의욕, 무재미 이런 아이들이 빠르면 4, 5학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중고등학교는 아주 많고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반이 벌써 무기력한 아이예요. 왜 10대 젊은 아이들이 어쩜 저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문제행동 일으키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기가 센 아이들이죠. 순한 아이들은 그렇게 은둔형처럼 떨어지고 오히려 기가 센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파워들을 다 막혀버리니까 자발성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막혀버리니까 얘네들이 일탈하는 거죠. 파워를 보여야 되는데 파워를 공부 말고 딴 데서는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근데 이미 공부는 막혀버렸어요. 그게 길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디로 그 파워를 보이겠어요?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 선생님이랑 개기는 거, 부모님 말 안 듣는 거, 그러다 학교 안 다닌다 그러고, 심한 아이들은 자해하고, 딴 애들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진료실에 찾아오는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본이 거긴데, 거기에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 같이 있냐. 뭐, 그런 정도인데, 부모님이 손을 많이 대서, 그리고 또 훈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 부모님이 그 아이의 성장통에 트라우마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표현을 제가 봤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학교의 훈육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학교에서 훈육을 받고 아이들이 무슨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싸워가지고 무슨 상처를 받거나, 학교에서 뭐 왕따 당했다고 뭐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이거든요. 학교는 작은 사회잖아요. 거기 사회생활이거든요. 친구들끼리 경쟁하고.
좋아하는 또래끼리들도 있고,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애 있고, 이쁨 덜 받는 애 있고, 무시 받는 애들이 있고,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작은 사회지만 사실은 사회의 연습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작은 사소한 감정적인 싸움이나 좌절당하고 실패당하고 약간 왕따도 살짝 당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또 겪고 경험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편안해야지만 되나요? 마음 상태가 학교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조금만 아프거나 조금만 좌절하거나 조금만 열등감 느끼면 그걸 큰 트라우마로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트라우마를 받았다고 그거를 문제로 삼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강한 애들은 엄마 나도 이건 우리 일이야. 왜 엄마가 나서? 이건 내가 겪어야 될 일이야. 아주 똑똑한 아이들은 이러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특히 저학년들은 모르잖아. 이건 엄마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부모가. 그러면은 성장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야. 거꾸로. 지금 아이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마치 얘가 축구를 잘하려고 하는데 축구하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헛발질하고 친구들한테 욕도 먹고, 너 그러면 되냐, 이 자식아? 막 욕도 먹잖아요? 그러다가 부딪히고, 어디 넘어져가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심하면 골절도 당하잖아요. 네. 그게 축구를 잘하기 위한 성장통이잖아요. 근데 아이 넘어져서 찢어졌다고, 이게 트라우마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축구 시키지 말아야죠. 쉽게 축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권도 겨루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갈비뼈를 세게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어. 그 트라우마라고 해가지고 신고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게 성장통이잖아요. 그걸 트라우마로 끄집어내서 트라우마라고 침소 봉제시키면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프니? 힘들었지? 어때? 너 태권도 계속 다닐래? 안 다닐래? 힘들어서 너 하겠니? 안 다니겠니? 관장님한테 얘기해서 좀 덩치 작은 애랑 해달라고 할까?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있겠죠. 엄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얘기는 해줄 수 있죠. 근데 관장님한테 따지겠어요? 따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는 수련 잘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게 트라우마인가요? 성장통인가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트라우마로 잡아서 관장님한테 따지고 그 세게 때린 애 불러가지고 막 뭐 하면 어느 게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이 맞은 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부모가 나서서 관장님한테 따지고 그 세게 때린 애한테 너는 5학년 뒤에 4학년한테 너 이렇게 세게 때렸어. 부모한테 연락하고 그럼 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트라우마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게 트라우마인지 맞은 게 트라우마인지 이 난리 사단이 난 게 트라우마인지 그 다음에 이런 일 비슷할 일 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님 뒤에 숨게 돼요. 부모님 또 나서야 돼요. 언제까지 나서시려고요? 학교는 태권도 수련은 누구를 믿어요? 관장님을 믿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세게 때렸으면 나중에 관장님이 알아서 해주든지 야 그래도 너 한 학년 어린데 너 너무 세게 했다 얘기하든지 상대를 좀 바꿔주든지 관장님 믿으면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선생님을 믿으면 되거든요. 안 믿으면 어떡해요? 부모님이 나서게 돼요. 나서게 되는 순간 해프닝과 성장통이 진짜 트라우마가 되고 아이는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부모님 뒤를 숨게 돼 있어요. 요즘에 내 자식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 가진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별거 아닌데도 막 팔 걷어붙이고 자꾸 전면으로 나서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럴 때 부모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내 자식 내가 지킨다는 것은 이번 부모님이 아니라 네. 인류 역사상 모든 부모님이 내 자식은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더 보호해야 된다. 내가 더 감싸 안아야 된다. 하는 거 하나랑 또 한 가지는 내 자식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식 외에 딴 사람들이 언제든지 내 아이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내 자식을 내가 지키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좋은 거지만 그게 너무 과하다 보면은 너무 내 아이를 비도 안 맞게 하고 아까 같은 성장통 그런 경험조차까지도 안 하게 하려고 내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과잉보호가 되고 아이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게 되는 거죠. 위험하니까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이가 피해받았다. 엄마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부모가 대신 나가서 싸워주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딴 학생도 적이 되고 지켜야 되니까. 딴 학생의 부모님도 적이 될 수가 있고 선생님이 적이 될 수가 있고 교장 선생님이 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내 아이 내가 지켜. 이 엄마도 내 아이 내가 지켜. 3번 엄마도 내 아이 내가 지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원래 갖고 있던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가 올라와 버리니까 그냥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도 아니야, 남들은 다 자기 아이 자기가 지킨다는데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 심리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되지만 너무 과잉보호하고 너무 안전하게만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번 성찰해 보고, 또 반대로 내 아이를 지킨다고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선생님까지 여차하면 내가 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내 아이를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내가 혹시 그러지는 않을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면 그것만 유하게 하실 수 있다면요, 당연히 내 아이 내가 지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예전에는 이제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고, 마을 공동체, 또 옆집 아이 굶고 있으면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렇게 같이 키우는 개념이었는데 아파트 문화 들어오면서 다 자기 칸에 들어가면서 그런 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아이 혼자 지키는 게 낫겠어요? 내 아이 놔두고서 여러 사람이 지켜주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그렇죠. 돼버린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냅두고 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딴 분들이 알아서 다 지켜줘요. 선생님이 지켜주고, 친구가 지켜주고, 딴 엄마가 지켜주고, 딴 부모님이 지켜주고. 그게 더 편안하잖아요.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데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챙기려니까 서로 다 그렇죠.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불안하고, 못 믿게 되고, 더 노심초사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원래 갖고 있던 마음, 우리 아이는 우리 모두가 지킨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 속에 독이 들어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가 마찬가지. 내 아이 내가 지킨다고 하면서 아이가 그냥 해프닝 같은 성장통을 엄마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서 막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 가서 막 그걸 해결한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게 아이한테 득이 되겠어요? 당연히 독이 되죠. 사랑한다고 했는 행동이지. 그렇죠. 그게 사랑이 독이 되는 행동이죠. 또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한글이 좀 떨어져요? 네. 떨어져요? 그러면, 1학년인데? 그러면, 지금 한글 떨어져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2, 3학년 되면 이제 어련히 알아서 쓰겠지 하고 여유있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 붙들고서, 아이고, 넌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하고 막 걱정, 불안을 쏟아 넣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 자존감이 떨어지죠. 아이 자존감 높이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글 조금만 받아쓰기만 조금만 못해도 이거 어쩌니 하면서 아이 자존감을 오히려 부모가 떨어뜨려요. 그런 것들이죠, 사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아이한테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요즘 부모님들이 유독 더 그런데 그거는 또 심리적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무슨 상처받거나 뭐 도태되거나 뭐 그런 치열한 경쟁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죠. 불안감. 예. 불안하니까 자꾸 손을 더 대게 되는 거죠. 근데 손을 더 대면 더 될수록 내 아이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불안감하고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좀 뒤처져 보인다. 평균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좀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안 편하시잖아요. 부모로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 안 편하고 불안하고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정규분포 곡선이 있다면 네. 상위는 괜찮잖아요. 중간도 괜찮은데 중간 딱 가운데 말고 그 밑에부터는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실. 실제로는 뭐 상위 20% 못 들면 다 불안해하시는 그죠? 90%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점 밑에 있는 부모님들은 더 불안하잖아요.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때 발달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키가
딱 일정하게 매년 똑같이 크는 게 아니잖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정말 우린 키 순서대로 번호했으니까 1번 했던 애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15cm를 커가지고 맨날 꼬맹아 이러고 놀렸는데 걔가 나보다 한 10cm가 더 커가지고 내가 올려다 봤거든요. 그것처럼 성장 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키만 그런가요? 인지 기능, 수학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서 능력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키는 빨리 자라고 늦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지 기능, 언어 능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이 클래스가 돼야지 돼요. 숫자도 하이 클래스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하게 되면은 또 손 많이 대고 불안 냄새 풍기고 걱정 냄새 풍기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속으로 걱정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말로만 우상이 최고 해놓고 속으로는 얘는 수학도 곱셈도 못하고 속으로는 그럼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특히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그냥 정말로 쉽진 않지만 당연한 말이잖아요. 성장 과정이다. 언어 능력 늦게 터질 수 있다. 숫자 능력 늦게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100m 달리기를 15초, 14초에 달려 애가. 우리 아이는 100m를 거의 20초에 달려. 걱정해요? 걱정하시나요? 그건 걱정 안 하죠. 왜 걱정 안 해요? 공부가 아니라서. 공부도 달리기랑 똑같아요. 공부도 보세요. 숫자 능력 있고 언어 능력, 말하는 능력 있고 암기 능력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 능력이.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똑똑한 아이죠. 상위 10% 안에 드는 아이죠. 그건 달리기 상위 10% 드는 아이랑 똑같아요.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불안하지 않게 마음을 자꾸 또 도리도리 때 되면 이러고 도와만 플러스 알파로 계속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둥바둥 얘를 막 큰일 났다 하고 억지로 시키지 않는 거. 아이를 성장 과정으로 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걱정하고 불안에 빠진다고 아이가 능력이 커져요? 꽃이 다른 꽃들은 이렇게 커. 근데 내 꽃만 지금 안 펴 있어. 걱정하고 불안해가지고 막 호호 불고 막 선풍기 이렇게 꽃이 펴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있으면 필 거야. 지금도 멋있어. 괜찮아.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부모님이 가져주신다면 쉽지는 않지만 저는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나중에 수학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엄마 걱정한다고 수학 능력이 올라가고 걱정 안 한다고 수학 능력이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의 능력이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꼽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기회를 주는 거죠. 적절한 기회를. 아이랑 조율하면서. 난 괜찮아. 난 걱정 없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정말 마음 편해. 우상아 너도 괜찮지? 응, 엄마 괜찮아.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럴 수 있는 엄마라면. 그런 엄마가 없으니까. 내 불안을 덜 정도까지 당연히 해야죠. 엄마가 불안하면 안 좋으니까. 대신 스스로 엄마의 불안을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동시에 하셔야지 돼요. 내 불안은 그대로 놔두고서 아이만 도와주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저희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초등 부모님들 이것만은 꼭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초등 부모님 이거는 꼭 하시라. 가능한 손을 덜 대라. 참 애매모호한 말이긴 하지만 너무 손을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진짜로. 그래서 가능한 한 손을 안 대도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뭘 더 해줄까 보다 뭘 덜 해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어떻게 대한다고 할 때 저는 엄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엄마의 성격 그대로 엄마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랑 내가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랑 자연스럽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아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엄마가 좀 다혈질이면 다혈질대로 만나고 엄마가 좀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대로 만나고 내가 다혈질이라서 문제야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아이 자연스럽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부모 스스로도 또 너무 좋은 부모가 되려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하고 우리를 키웠어요? 그런 부모 노릇 못해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참 어렵네요. 그죠? 손을 좀 덜 대시고, 그 다음에 엄마, 그냥 내 스타일이 내 아이한테 가장 좋은 스타일이다라고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키워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답은 아니고, 이 방송 들으신 분은, 아니, 누구는 그렇게 안 키우고 싶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 말뿐이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신과 의사이신 윤우상 원장님 모시고 훈육과 엄마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